이번에 네, 자, 두 분께서 이제 네.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 주는지 순서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 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문과침공 2022 수능 결과에 따라서 6월 모의고사 결과학습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거 있었잖아요. 그거 네. 하고 저희가 이제 사회탐구 과목에서 교육과정 거기 이제 1학년을 지나면 1차적으로 먼저 선택 과목 했었으니까 그걸 어떤 과목들을 해야 되는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과 과목별에 관한 학과 안내도 좀 할 거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통합사회 과목 분석과 네. 그다음에 과목별 공부법 아주 중요하죠.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떤 과목을 또 하고 추천 인강이랑 할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과목별의 이제 공부법과 세트. 이제 이게 가장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하고 세특하고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과목별 세특 연결, 그다음에 세특 키워드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사회과목 문과 침공이었던데 종찬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문과 침공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네. 이번 수능이 딱 끝나고 나서 이과생들이 문과의 상위권 대학에 엄청나게 많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과가 완전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게 맞아, 지금 문과 그랬어요. 침공에 대한 얘기고요. 네. 보시면은 똑같은 과목의 점수, 원점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을 통해서 문과 상위권 대학에 학과들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에디카를 갈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 경희대 지원해 볼 수 있을까? 실제로 붙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과의 상위권 대학 친구들이 많이 문과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죠. 이번에 6월도 마찬가지예요. 6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면 아시겠지만 이 탐구 영역별의 표준 점수 차이가 사회탐구에서 윤사 같은 경우는 74점이거든요. 경제도 74점이고. 네. 근데 생률은 66점이에요. 반면에 과탐은 지구과학 2는 만점 맞으면 85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사하고 과탐하고 차이를 딱 보면은 벌써 점수가 거의 차이가 20점, 많이 나네요. 19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과목에서 이과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문과 상위권 친구들은 정시로 도전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 문과 친구들은 수시로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과 친구들이 정시로 도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과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이점이 많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문과 애들한테는 우리 가능하면 수시에서 승부를 보자. 수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맞아서 우리는 수능에선 수능 최저만 맞추는 쪽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권면하는 편이에요. 약간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점수에 관한 것만 살짝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2022 수능입니다. 수능의 응시적 현황들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호불호가 딱 나눠져 있어요.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요. 생윤이 약 13만 6천 명 1등이고요. 사문이 12만 7천 명 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10만 명 이상 되는 1등, 2등이 생윤하고 사문이고 그 뒤를 이어서 한지 4만 명밖에 되지 않죠. 심지어 경제는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제가 수능에서 과연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어지고 저도 걱정이 좀 돼요. 없어지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보면은 과학도 호불호가 나눠지잖아요.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13만 명씩 되어지고 반면에 투 과목은 거의 3천 명,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별 응시자 수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과목 등급 컷을 딱 보시면 생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7점에서 원점수가 그리고 만점이었을 때 표점이 66점이었고요. 윤사 같은 경우도 1등급이 47점이고 만점이었을 때 표점이 6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부터는 한지, 세지 전부 다 1등급이 만점이죠. 표점은 65점, 66점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마찬가지로 1등급이 만점이에요. 한 문제만 틀리면 2등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표점은 66점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경제 과목과 정법도 마찬가지로 1등급 50점입니다. 그리고 표점은 66점, 63점이 되어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1등급이 46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만점은 68점이고 1등급 컷은 64점 표점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탐은 만점 맞지 않으면 1등 맞기 힘드네 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많이 그리고 들어요. 또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문과 가장 많이 하는 윤사에선 오히려 1등급이 만점이 아니라 한 문제나 두 문제는 틀린 친구들이 만점이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인원 자체가 되게 많이 봐요. 13만 명 이상이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등급을 좀 나누기 위해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게 되죠. 그래서 약간은 말장난이 섞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등급을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생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0.4%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이론도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탐은 수능은 만점을 나와야 되는 그런 과목이구나. 그러니까 만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탐에서 밀리니까 정시는 조금 고려를 안 하고 수능 최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정말 정시가 어렵긴 어렵네요. 또 여기 보면요. 사탐 과목에서 보면은 이게 표점 쟀을 때 최고점이에요. 사탐에서 뭐 68점, 63점, 최하는 경제에서 63점, 그다음에 사문이나 윤사에서 68점이 최고점인데 그에 비해서 과탐 점수는 화학 1이 68점, 물 2가 68점, 심지어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77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14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만 봐서도 같은 점수 나왔을 때 문과 친구들이 이과 친구들보다 정시에서 밀린다는 걸 다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문과 친구인데 정시를 고민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탐구 과목의 교육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혹시 사회탐구는 지금 공통과목과 사회탐구 도덕 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공통 과목에서 이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지금 1학년들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고 진로 선택이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사회문제탐구는 이제 우리 그 공대생 애들이나 이제 이과 친구들. 예. 이과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도덕 과목에서 일반 선택에서는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진로 선택은 고전과 윤리 쪽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희가 진로 과목했던 관련 학과들을 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그 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우리가 공통 과목에서 그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네네. 공통적으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탐구는 사회라는 과목과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과목에서 지리 파트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다음에 역사 파트라는 동아시아 세계사, 그다음에 경제, 정법, 사문, 그리고 지리나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건 진로 선택이고요. 도덕 과목의 일반 선택이 생윤과 윤사예요. 그리고 진로대 과목은 고전과 윤리인데 우리가 학교 편제표를 보면은 사회는 무조건 10단위 이상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를 다 들어봤자 통합사회는 다 들어봤자 8단위밖에 안 돼서 이과 친구라 하더라도 사회 과목 한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일반 선택을 듣게 된다면 등급이 나눠지니까 문과 애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진로 선택에 있는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 혹은 뭐 여행지라든가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서 좀 피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일반 선택 과목의 사회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의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를 좀 들으면 내신 싸움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아까 네네. 봤던 지리 과목,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관련 학과가 지리학과, 기상학과, 지구공학과, 천문대기과 이런 과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동아시아와 세계사는 역사 관련 학과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경제와 정법이죠. 경제는 네. 디지털이나 소비자나 무역, 금융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갈 수 있을 수 있고요. 정치와 법 같은 경우도 정치, 외교, 법, 특허, 저작권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거의 경제나 정법이 우리 사회 과목, 사회과학 과목과 많이 연결돼 있죠. 자, 그다음에 사문과 여행지리, 그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도 관련 학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도덕 과목입니다. 생윤과 윤사와 고전과 윤리인데요.
이거는 뭐 단순히 꼭 사회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사상 같은 걸로 보게 된다면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호학과 친구들이 어떤 간호윤리라든지 이렇게 뭐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이런 도덕 과목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가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통합사회 과목인데 1학년 아이들 통합사회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일반 선택을 선택할지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자기가 이제 선택할 때 되게 이제 이 문과 친구들 보고 있으면 통합사회 쪽에서 보면 자연환경과 생활공간과 여기 지속 가능한 삶 쪽이 지리 파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점수가 좀 관심이 있다면 지리 쪽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하고 정법 중에서는 인권하고 정의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법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경제, 그다음에 문화와 세계사는 바로 사회문화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더 어느 쪽에 가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를 할 때 그 선택 과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이거에 네, 선생님 말씀해 네. 주세요. 1학년 때 사실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자기가 어떤 과목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한다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이제 공부법을 한번 보면 선생님께서 사회문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공법보다는 이 과목이 네. 어떻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그 같아요. 과목의 소개인데요. 사회문화를 딱 들으면 뭐 할 것 같냐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아 무난한 보스예요." 그래요. 정말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 뭐 이론들, 구조들 이런 걸 배워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나눠져요. 그러니까 도표를 통해서 난이도를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는 내용이지만 도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도표를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건 많은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도 많아서 공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도 사회문화가. 많으니까 공부하면 되죠. 단 엄청나게 말장난이 많습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지문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윤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과 윤리는 말 그대로 방식근물이에요. 이제 사탐의 비 중에서 생윤은 공부량이 3분의 2밖에 되질 않아서 뭐 생명윤리라든지 환경윤리 같은 거 배워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논술하고 면접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수능 논술이라든 면접에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택윤리를 많이 하는데 자료도 많고 이제 등급 따기도 굉장히 쉬우나 이제 어때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만점이 1등급이라는 거죠. 이게 많이 외우고 또 많이 몰리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만점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생윤이나 사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가 점점 늘어난다고 점점 합니다. 늘어나죠. 세계사는요. 네. 완전 천하 제일 암기 대회. 역사 파트입니다. 동아시아, 서양사, 서남아시아 엄청나게 많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팩트로만 승부 봐요. 그러니까 암기만 하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암기가 중요한데 또 암기 그만큼이나 단순히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하면 테바봉인 합니다. 테바봉인. 테바봉인이 뭡니까? 테니스 코트 서약, 그다음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다음에 공관제 폐지, 인권선언 발표 이렇게 외우거든요. 테바봉인 한 글자 앞자만 떠가지고 외워놓은 이런 자기만의 암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 절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은 이런 역사 같은 과목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공대생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과목이네요. 그렇죠. 네. 힘들 거예요. 그죠? 네. 네. 동아시아는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통수 없는 과목이어서 여기는 뭐 선지 폭이나 함정이 거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열심히 암기하면 배신당하지 않은 과목이죠. 근데 좀 장점이 뭐냐면 한국사하고 병행이 가능해요. 동아시아니까 우리가 중국사하고 같이 전쟁이 일어났던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한중일을 역사를 같이 배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알고 있으면 다양한 시사상식을 또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암기 잘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강추합니다.
역시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암기군요, 암기. 암기 네, 하나 만들면 돼요. 암기입니다. 네. 윤사는 어때요, 선생님? 윤사는 알뜰 상식이라고 해서 알면 쓸모 있는 상식입니다. 이게 생윤의 이제 이론적 바탕이 동양철하고 서양철학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사상가, 철학자, 인문학적인 소양에 있어서 좀 약간 상식이 넓어지면서 똑똑하게 되죠. 이게 요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가면 대학이나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게 사상가들 말할 때 굉장히 상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추천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똑똑해 힘들긴 보이겠네요. 하지만 네네네 똑똑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정치화법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법은 생소하죠. 근데 인생 선배입니다.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지만 실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막 근로기준법 같은 것 되게 나오고요. 기소유예 같은 거 나오고 의원내각제 여러 가지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나는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아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연결시킬까 이런 데 고민을 계속 많이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요게 관련된 인강 같은 것도 하나 선생님 설명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제가 네. 이거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냥 맞아요. 제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야 이런 과목 선생님 들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선생님 완전 좋아요. 막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과목은 쉽지만 이 선생님이 좋아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 추천된 것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리는 아주 지리죠. 지리는 과목은 이기상 선생님, 메가스터디 이기상 선생님이 정말 지리게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요, 역사의 이다지 선생님인데 이다지 선생님은 정말 예뻐요. 그 예쁩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죠, 네. 남자애들. 네,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 가끔 수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는 거죠. 네. 역사는 싫지만 이다지 선생님은 좋아요. 네. 생윤과 윤사는요, 완전 3파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잘하시는 그렇죠. 이지용 선생님, 이투스의 이지용 선생님,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김종익 선생님, 뉴스의 최적 선생님, 이 세 분들이 생윤과 윤사를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사문, 이 생윤과 사문이 가장 대표적인 두 과목이잖아요. 이지용 선생님, 그렇죠. 임정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서 꼭 자기가 한번 그 대표 강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법은 개인적으로는 최여름 선생님 추천하고요. 저는 최적 선생님 추천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마저 들으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인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그렇죠.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개인의 좋을 것 차이니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가 작년 겨울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들 이렇게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봤어요. 그러니까 사회 같은 과목에 사회문화하고 생윤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이걸 한 학기에 다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학교는 이걸 1년에 배우기도 해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거의 반절 정도를 한 학기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와 생윤은 토, 월, 수, 금. 그다음에 사회문화는 일, 화, 목 나눠가지고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좀 주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4주 정도나 5주 정도 되어지게 되면 한 학기 분량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내가 그 다음 학기에 배워야 될 과목들에 대한 인강을 통해서 개념 정리하시고 그로 인한 다음에 복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아는 게 뭐지? 모르는 게 뭐지?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공부량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인강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먼저 이것도 있네요.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친구가 공부하면서 했던 거예요. 자기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봤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럼 틀린 문제만 다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럼 정리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게 공부하는 방법들이죠. 근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선생님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인강 들을 때 선생님이 추천했던 거를 똑같이 이들 듣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적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지금 잠깐 몇 주 안 되는데 그때 좀 아이들에게 했던 걸 추천해 주자면 소단원 단위로 끊어서 듣는 거예요. 한꺼번에 애들이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인강을 듣고 나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있잖아,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소단으로 끄서 한 두세 정도만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습. 복습을 하는데 그거를 내용 정리를 저기 그 인강에 있는 책에다 적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다 적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럼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터가 있을 거고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 학교 교과서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인강을 들으면서 적는 거를 이제 단권하는 거죠. 거기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되는 친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부리자면 거기에 있는 책을 하나를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근데 그것을 오픈북으로 해요. 오픈북으로 하면서 이게 어느 부분인지를 또 거기서 틀린 거를 오답 정리하는 거를 그 교과서의 어느 부분인 거에다가 형광펜으로 긋고 그 밑에다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옆에다가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만 체크해 놓고 학교에 가서 이제 모르는 것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으면 훨씬 더 이제 빨리 되고 그거를 이제 시험 보기 며칠이요? 한 3주 전이나 시작하면 내신 공부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회독, 2회독을 방학 동안 했기 때문에 3회독에서 문제 풀기와 자습서 평가 문제집까지 같이 풀어주면 뭐 1등급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 복습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추천해 네. 주실 만한 그런 문제집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이제 그 자기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뭐 자습서 평가 문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하자면 1등급 만들기라든지 마더텅 기출 문제집. 저는 좀 그게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인강 앞에 보면 좀 가장 기초적인 게 그 EBS의 개념 완성이라든지 완자. 그거는 이제 기본서니까 요거는 먼저 이걸로 문제의 감을 좀 익히고 좀 더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1등급하고 마더텅 이거 두 가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될 과목이 바로 이 사회 과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죠. 아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부적으로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도덕, 네. 외우자. 일단 외우고 보자. 도덕,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네. 생윤과 윤사학 과목은 개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이 인강을 딱 해서 다 들었어. 그러면 개념이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이를 바로 들어가요. 그럼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양치기 하겠다. 그것보다 내가 제대로 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필요해요. 종이 한 장에다가 백지노트법이잖아요. 내가 그 네네. 주제를 갖고 딱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마인드맵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다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거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생윤과 윤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윤사 같은 과목은요, 되게 공부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생윤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던 부분들이에요. 보면 현대 삶과 실천윤리, 생명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와 공존윤리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자료를 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필요할까? 윤리가 뭘까? 그러면서 정리해봤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거는 혹시라도 추후에 대표님들께서 자료를 올려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요 세특이잖아요. 핵심 키워드로 이제 요 계열별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열별로 하긴 했으나 이 생활과 윤리에서 어느 파트에서 어떤 걸 잡아서 내가 탐구 보고서를 아니 과제 탐구를 하고 요걸 세특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제가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주제 탐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과 윤리에서 기업 윤리 쪽을 에서 몇 단원이었냐면 3단원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되게 궁금해서 이제 요거를 했는데 기업 윤리니까 이제 경영학과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과제 탐구를 바로 갖다 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획서를 내서 그 과목 선생님한테 먼저 보여드려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어느 단원에서 지금 생활과 윤리의 직업 윤리를 배우면서 기업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요거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탐구 주제의 중요성을 나타내서 선생님한테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너 주제가 괜찮으니까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한번 선생님 넘겨줘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탐구 보고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2학년이고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기업의 윤리. 이제 신문 기사에서 그 신한카드 그 정보 유출에 관한 거였어요. 그걸로 명의 도용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런 윤리들의 해결 방안을 자기가 찾아보는 걸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윤리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서 또 정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결론에서 나타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양심적인 문제,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여기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원들, 조직원들의 있는 양심적인 부분들을 잘 훼손해야 된다는 거, 훼손이란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 보완 행동들을 갖다가 정보 보완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를 이 친구는 가지고 있어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도 여기에다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평가서에다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과정들이 이번에 계획서 냈죠. 그다음에 탐구 보고서 또 냈죠. 그다음에 자기 평가서까지 내면서 되게 힘들긴 했으나 이게 한쪽으로 이제 적어져서 자기가 정리가 되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그거를 알게 돼서 나중에는 면접 준비까지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세특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적어오라 했었는 거를 했는데 예전에는 탐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많이 적으셔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적어오라 그랬냐면 동기라든지 참고 자료라든지 활동 과정들 중심으로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특을 적었을 때 이제 이 방식대로 적은 거죠. 3단원 사회와 윤리에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궁금해.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신문기사를 보고 정보윤리 문제는 정보기술의 발전, 기업의 윤리 문제, 특히 직원의 보안의식 결여가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이후 탐구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에 대한 책임, 기업의 유지 및 발전,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하고 사회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 등 5가지를 정리하며 기업의 정보 보완이라든지 행동이 조직의 정보 보완성, 정보 안정사고 감소, 그 다음에 정보 보완 사고 예방, 정보 보완 사고 손실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해결 방안으로 기업가의 기업 윤리가 중요함을 발표함. 발표문을 바탕으로 행동 요지를 추출해 프레이즈를 제작하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음. 친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윤리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토의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특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네. 요즘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네. 학 컨설팅 받아서 저 보고서 쓰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내는 걸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좋냐, 먼저 내가 배웠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 한번 맞습니다. 봐주시겠어요? 하고 계획서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리고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특 쓸 때 다시 한번 또 보여주면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네네. 좋은 이게 좋게 세특이 쓰여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무작정 내지 말래요. 무작정 내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이 허락을 받고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사회 같은 과목은 되게 그렇고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있는 교대생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생활과 윤리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 하고 있었을 때 이거를 실천윤리랑 이런 걸 백지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얘는 1등급 맞았다는 친구인데 정말 하나도 꼼꼼하게 했던 거 보고 있으면 2등급 역시 맞았다는 한 것 같아요. 꼼꼼하네. 네네네네. 또 이러다가 다 얘들 생활과 윤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네네. 윤사는요, 네. 좀 더 한번 나갑니다. 인간과 윤리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서양 윤리사상, 사회사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셔서 요청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각의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고요. 저건 이걸 가지고 세특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공리주의, K방역, 윤리사상, 다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세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예를 봤더니 한 친구가 수행평가를 활용했어요. 이 친구는 정치외교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였고요. 네. 사과의 사회사상 중에서 자본주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친구는 수행평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로 학급 전체 수행평가를 중에서 감상문 제목을 고장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딱 보고 그걸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친구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동구매다. 우리가 마치 보험이라는 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 세금이 하나의 돈이 자본이 돼서 공동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거라. 그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세특이 쓰여졌습니다. 자, 세특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다큐멘터리 네. 국가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시청한 다음에 감상문 작성 및 발표하는 수업에서 자본주의 주인은 국민이 된다. 그래서 국민이 경제와 자본주의를 움직이기 위해서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서 복지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복지는 분배가 아니라 복지는 공동구매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 복지 자본주의는 이런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다, 보험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보험을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이 정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을 함께 정치적인 부분을 연결했습니다. 이 감상문을 바탕으로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제작하고 함께 공유했고 다양한 모습에서 토의하고 자신의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스틱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자기의 전공과 활동, 그다음 또 이렇게 수행평가와 연관시켜가지고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괜찮네요. 세특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평가도 잘해야 돼요. 그죠? 네. 수행평가를 잘해야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도덕 하나 끝났어요. 우리 보면은 네네네. 이런 너무 것가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중간에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너무 지치실까 봐서 늦은 시간이라서 하겠습니다. 지리는 지리, 완전 지리는 과목이에요. 네, 지리는 지리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자. 보면요, 지리는 세계지도, 뭐 자원분포 이런 도표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암기하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많이 공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 풀면서 개념들 정확히 쌓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기상 선생님 꼭 강의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차근차근 들으면서 개념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리의 과목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국토인식, 지리정보, 지형환경, 기후환경, 그리고 거주 공간의 변화, 생산과 소비 공간,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이해. 이게 지금 한국 지리입니다. 우리나라적인 파트지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이런 부분을 이런 걸 한번 건드려 보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세특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갖다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하나 볼까요? 이거는 뭐 핵심 키워드니까 한번 더 네. 찾아보시고요. 네. 이거는 독서 감상문 한 친구. 이 친구는 한지를 가지고 정치학 하려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뭘 이야기했냐면 영토라는 것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 아프리카처럼 강대국이 식민지를 딱 만든 다음에 그냥 쭉쭉 경도와 위도하고 경도를 근거로 딱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독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영토에 대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였어요.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독서 감상문을 활용해서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이걸 좋네요. 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세특을 적어주셨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사 주제 관련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시사 주제 독서 감상 활동에서 어떤 책을 읽고 영토 분쟁의 원인 및 독도 문제 해결에 관한 글을 쓰고 제출함.
영토 주권, 영토 분쟁의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책에서 제시한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에 따라 인유로 확정된 국경으로 인해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독립된 국가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잘 요약 정리함. 특히 종교, 사회, 인종, 공동체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의도와 경도라는 수리적 위치에 의해 임의로 그어진 국경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 또한 독도 분쟁 역시 해방 과정에서 영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고 경제적 국경인 배타적 경제 수역과 자원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진다는 정치, 경제적 이유를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잘 제시함. 지리학에 대한 개념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학생으로 지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총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아주 네. 잘 적어주셨나요? 이 친구는 정치하는 부분인데 한국 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지리적인 부분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정치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런 네.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히 암기만 했던 친구들과는 차이가 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네네. 쌤이 그러면 네. 저희가 다 대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계지리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제를 좀 찾아보는 거를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세계지리 이제 이렇게 계속 가긴 할 건데 네네. 그 중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목차 정리를 먼저 하라고 좀 항상 권하거든요. 네. 과목에 대한 목차 정리를 하면 내가 무슨 부분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는 세특 자체가 외부 활동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학교 수업을 네.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와 관련되어지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 더더욱이나 좋겠네요. 과목의 목차를 확인하고 목차에서 나하고 관계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 부분에 확장된 실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솔직히 여기 세계지도 한번 보실래요? 네. 세계지도 보면은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현재 그 자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만약 제가 지구과학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네. 부분을 함께 연관시켜서 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음. 논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구글링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네. 좀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평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수행평가도 그렇고 독서 감상문도 그렇고 그리고 탐구 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평가서도 그렇고 동료평가서도 그렇고 이게 네.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특을 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네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탐구력이 보여질 거야 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잘 알려져 있는 학업 역량 중에서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건 세계지리인데요. 세계지리는 이런 세트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 볼까요? 네. 이것도 사실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인데 이 친구는 제가 어깨를 음. 이과 친구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환경공학 하는 친구인데 세계지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생태 발자국 관련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걸 조사하고 네네.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썼는데 오타가 났네요. 생태의 박자국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직접 쳐서 그래요. 네. 네. 이런 친구들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환경공학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 발자국 지수 조사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인류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자원보다 2배나 많이 소비한다는 걸 알게 됐죠. 네. 특히 에너지 소비 증가로 생태 발자국 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 역시 이러한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됐다. 또 나아가서 개발과 보존의 연관성을 경제 발전과 생태 발자국 지수 간의 관계로 치환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렸다. 이게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서 관련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즉 경제 성장과 생태 발자국 지수가 비례 관계임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수학적인 능력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친환경 산업과 기술을 개발해서 두 관계를 반비례로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자기 생각을 밝혔다. 자료의 분석 및 이해, 적용 문제 해결 등 대안 제시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네요. 지금 아까 네. 채팅창에 금방 네, 맞아요. 세계지리 맨 앞장 네. 보여달라고 하셨죠? 친절하게 보여주셔요. 이 부분인가요? 이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부분인가요? 이거는 지금 그 과목 목, 목차 단톡에 네. 또 올려놓았다고 확인하시면 하십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말이 너무 그다음에 많죠, 이게.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타이탄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아, 지금 이 9개 과목을 다 분석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만 보여드려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네. 혹시 그러면 잠깐 멈추고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것도 갈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질문하셨던 것 맞아요. 중에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요. 사회교과 내용과 최근 이슈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죠. 그래서 바로 찾았던 게 구글링이었습니다. 구글링을 딱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딱 봤을 때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나왔죠. 네. 혹시 관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사실 항공대를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군용기가 있어요. 그 군용기가 원래 부활호라고 하는 건데 1953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미국에서 그대로 엔진하고 프로펠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품을 조립했던 아주 단순한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미국 전투기를 면허를 딱 받고 나서 제공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KF-5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우리나라 전투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KF-16기가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독자적으로 만든 전투기예요. 미국 이제 면허를 얻어서 전투기를 만들었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게 KF-21이죠. 지금 보라매라고 합니다. 보라매. 여기가 지금 초음속이 뭐 최고 속도가 마하 1.8인가 1.81인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많대요. 여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경영학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경영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투가 지금 2026년에 개발이 완전히 끝난대요. 2026년에 개발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약 73조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 또 수출이 300에서 500배 정도 수출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전투기 하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해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됐나요? 또 하나 더. 네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요즘? 네. 뭐요? 우투더 영투더 우 아시아요 혹시? 막 네, 요즘 우영우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가 핫하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막 잘 우영우 팔린 거 있었잖아요. 하나. 네, 맞아요. 음. 우영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매출이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그 맞아요. 기업이 뭐냐면요. 그 타투 회사인데요. 고래 고래 그 타투. 인스턴트 타투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문화 자체가 경제를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K 드라마 자체가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소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 벌써 역시 네, 역시 소장님께서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네, 올려주시네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조금 바꾸셨나요? 네, 잠깐 이 흐름이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네, 조정치와 절대 관련 아,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조정치와 관련하는 정치화 법인데요. 정법은요, 되게 읽기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보충 설명, 그림, 도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법은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암기를 정확히 스토리텔링해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정법은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주의와 정부, 정치참여과정,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법, 국제관계 한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사실 근로자법 해가지고 최저임금법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세특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핵심 키워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인문학 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헌법은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 통일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원끼리 만들어 놓고 그걸 벽에 붙여놓은 다음에 동료 평가를 받아서 가장 높은 그런 헌법만을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특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 현실 정치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땡땡 선거에 대해서 자청해서 반표를 준비했음. 통일헌법 만들기 모든 활동에서 사회자인 국회의장 역할을 맡아서 통일활동의 정치체계, 헌법 정신, 가치에 대해서 원활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특히 과업했을 때 키워드는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통일 한국인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로 통합이 시급한 사회라는 전제하에 헌법을 평등, 통합, 공정, 공익을 현재 헌법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주도함. 또 남북의 이념이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치체제로 의원 내각제를 정하고 국민 소환, 국민 발안을 넣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헌법으로 해서 결과물을 제출함. 특히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과열되자 양쪽에게 주장의 근거를 제출하고 표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 그런 학과를 진행하려고 하는 친구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헌법, 통일헌법에 대한 활동을 했던 거 이렇게 세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혹시 경제는 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적이요. 네. 경제는 정말 이해가 정말 중요하죠. 경제에 뭐, 어려움이 많이 겪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방대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라 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을 곱씹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경제 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경제를 선택한 친구들이 별로 많이 없죠, 선생님. 맞아요. 네. 음, 근데 경제는 사실 그래요. 아이들이 하면 재밌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왜 그러지? 근데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좀 그래요. 우리 좀 우선 이거 좀 알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상경계열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영학과 갈 거예요. 저는 경제학과 갈 건데요. 그런데 경영과 경제가 차이가 뭔지 몰라요. 이런 애들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모르죠, 애들이. 사실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경제라는 과목과 완전 달라요. 혹시 경영을 한다는 친구들 보면 MBTI에서 그 E가 많이 나와요. E가. 근데 맞아요. 경제라는 친구는 I가 많이 나옵니다. 경영은요,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 경영이에요. 반면에 경제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라는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뺄 거 다 빼고 메인, 중심으로 되는 것만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목이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수학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반면에 경영은 우리 함께 으쌰으쌰해서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렇죠. 좀 저도 우선 기본적으로 경영과 경제에 대한 구분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저는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사업 기업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학과를 지원하려고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그냥 소심하게 팀워크 못하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는 경제학과를 위한 학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되지? 이 제품, 이 기펜제는 뭐가 되지? 이 경제제는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를 연구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볼게요. 경제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 경제활동, 세계시장과 교역, 경제생활과 금융인데 이걸 어떻게 크게 보면 미시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거시경제라는 부분으로 살짝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미시경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또 보면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따 다 올려주신대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잘 쓰여져 있는 세특이어서 제가 이거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환경공학 친구인데요.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했고요.
탄소 중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는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경제적인 생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 친구를 보면은 탄소 중립에 정부 개입이 정당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탄소의 성격을 화학 효과의 지식을 활용해서 온난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대기를 공유지에 비유했다. 환경오염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또 정화비용에 비해서 기업이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주장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 다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시장의 혼란이나 정부 개입 실패의 경우를 땡땡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시장과 정부의 조화를 주장했다. 또 땡땡 보고서를 이용해서 빙하의 가치를 설명하며 환경도 경제제다라고 했어요. 경제제며 미래의 자원을 설명하는 등 환경에 대해서 비용과 편익이라는 기회비용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그 보고서 작성 이용에 활용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딱 이야기하면 면접할 때 경제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경제제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하면서 자유제라는 개념. 자유제와 경제제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환경공학이지만 경제학과를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제도들, 경제제나 자유대 예시 같은 것도 잘 찾아서 면접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말이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네. 사회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사회문화? 문화죠. 네. 네. 사회 문화 선생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문화는 정말 많이 하죠. 문화 네. 파트 이제 통합사회에 이제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용어 같아요. 맞아요. 용어 네. 정리만 해줘도 여기 사회문화는 거의 다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용어예요. 용어가. 네네, 맞아요. 용어를 이제 그거를 암기는 하되 개념을 정확히만 안다면 그 사회문화는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고요. 사회 문화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진짜 말장난이죠. 네.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는 사회문화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올려진 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떨렸는데요. 날을 새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도 핵심 키워드들인데요. 보면은 제가 혹시 이 중에서 공학 계열 중에 팝 옵티콘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팝 옵티콘? 제가 이 팝 옵티콘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하나 연구하고 싶었던 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중에 어떤 혹시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팝 옵티콘 찾아보세요. 원래 팝 옵티콘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원래 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모두란 뜻이고요. 옵티콘이라는 단어가 보다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벤담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리주의 그 벤담이라는 사람가 만든 어떤 교도소예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자 영국에 만들자, 프랑스에 만들자라고 했는데 결국 만들다가 이 사람은 저 망해요. 결국 망합니다. 그래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네. 저는 이 팝옵티콘에서 요즘은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은 게 이게 원래 무슨 의미냐면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감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항상 보는데 그 부분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항상 감시당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감시되어지니까 난 행동 잘해야 돼 라고 하니까 감시하는 인원을 적게 하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어 라는 게 팝 옵티콘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팝 옵티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애플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에서 물건 사면은 이미 다 데이터 쌓여가지고 다음 광고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자체도 하나로 클라우드 팝 옵티콘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 네, 소장님께서 또 올려주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허벅지권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요. 세다 토론을 했습니다. 세다 토론은 원래 각 한 사람이 찬성, 반대, 그다음에 자료 준비 이 세 가지 거를 동시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역할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론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토론을 에너지공학 파트에서 전기 자동차가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이 친구는 전기자동차는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제로 세다 토론을 했고요. 이 친구는 반대쪽 토론자로 참여했어요. 배기가스하고 화석연료, 화석에너지 채굴 감축을 위해서 내연기관을 줄이자. 그래서 탄소 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화석에너지가 사용된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에너지가 사용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환경 및 중금속 오염이 발생한다.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 여전히 탄소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어차피 그런 걸 될 수 없다. 또한 축산업이 교통수단보다 약 4.5%포인트 더 탄소를 배출한다는 보고서를 통해서 교통혁명만으로는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품을 수 있는 갯벌이나 숲을 보존하고 만드는 것이 전기자동차보다 더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굉장히 좀 거시적인 측면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뭔가 현실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 좀 생각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세특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친구는 에너지 공학을 전공하려는 친구지만 이렇게 사회문화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하고 싶지만, 네, 더 하고 마지막까지 싶지만 왔습니다. 역사예요. 역사는 네. 암기입니다. 암기죠. 근데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입니다. 네.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교과서 목차를 먼저 외우십시오. 교과서 목차 외우고 교과서 목차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서 전체적인 흐름과 대표 사건들 기억하는 거 잘 보시고요. 사진을 잘 봐야 돼요. 역사 문제는 사진을 통해서 문제를 세부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속에 있는 사진까지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과목은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 과목은 세계사와 네, 그리고 동아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Q&A 통해서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혹은 먼저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 해드릴 수 아는 선에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질문 주셨는데요. 저 혹시나 네.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이 힘드신 네. 분들은 그냥 저에게 개인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맨 처음에 이게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이 친구가 세특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네, 방금도 질문을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친구분인데요. 한국사, 자기는 의학 계열로 가고 싶은데 한국사에 제일 핫한 세특 주제가 있을 것인지, 탐구 보고서 주제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사실 네. 저희 학생 중에서 네. 의대를 준비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혹시 다른 질문 먼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오늘 강의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가 이과를 지원한대요. 1학기 내신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회와 통합사회 점수가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낮대요. 네, 이과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과목에 조금 편중이 된 것 같아요. 자, 1학년 공통 과목이니 2학기 때 가탐보다 통합사회에 좀 더 신경을 쓸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이과를 갈 친구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 2학년 학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요, 문이과 통합적인, 그러니까 문이과를 정말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 과목도 이과생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통합사회가 단수가 산화됩니다. 무시하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사를 적어도 과탐과 함께 홍사도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2015 교육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2학년 내신이거든요. 3학년보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교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계기로 조금 아까 인강했던 것처럼 들어서 이 보통 사회 부분을 좀 올리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통합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한국사 부분들도 한국사 부분들도 이제 교과로 했을 때 한국사를 꼭 넣는 학교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탐구 활동 방법으로 주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말고 자, 사회 과목에서 다른 방법으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설문조사 말고 사회 과목으로 다른 활동을 저는 있을까요? 사회 사실 과목에서 말씀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별똥별 바라보면 왜 소원이 이루어지냐.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소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을 어떻게든 배우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아까 전투기만을 가지고 왔다면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든 경영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전투기가 개발되는 것을 어떻게 경영적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자기 전공과 관련시켜서 관련 탐구 보고서를 써보든지 아니면 관련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탐구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수능 과목으로 사회, 문화, 한국 지리는 어떤가요? 표점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지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질려요.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국 지리 선택을 해요. 하다가 공부하는데 사회문화 하는 친구는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공부량이 적으니까. 근데 한국 지리는 외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자꾸 내가 잘하는 건가 싶어서 결국은 생명과 사문으로 옮깁니다. 갈아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한국 지리에 관심이 많고 한국 지리 하면 막 행복하다라고 하는 한국 지리 오타쿠라고 한다면 한국 지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 표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시로는 우리가 이과생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수능 과목 선택하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사회 과목 중에서 수능 과목 선택해라 라고 권합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공부량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이 되어지는 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국 지리를 먼저 했다면 적어도 내가 한국 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사에서는 제가 잠깐 생각했던 부분들인데요. 또 지금 최근 이슈에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분명히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염병들이 있었을 때의 그런 사례들이나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안책들 같은 거를 한국사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나 우리 최초의 의원들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학업 역량과 함께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왔는데요. 고1 학부모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를 보고 2학년 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일반 사회 과목을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관심사 부분으로 가지고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헷갈리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진로가 어디인가요? 그 친구가? 지금 진로가 어딜까요는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맨 처음 보면은 이게 각 단원별로 해서 뭐 정치, 법 이렇게 네, 띄워주신 거 맞아요. 아마 그 화면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아까 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네. 계속 해보다 보면 이제 애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선택 과목을 진로 쪽으로 하긴 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진로하고 연결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사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쌤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선택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진로 역량이라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목 선택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들도 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데 그 과목을 되게 못하는 과목이라면 사실 정말 좋아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회 과목은 거의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연관이 되죠. 네, 많이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왕이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관심 있는 과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회 과목은 과목 분야가 막상 많지만 그러더라도 진짜 연계시키면 어떻게든 연계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꼭 물어보시고 그 친구의 전공이 정말 그 맞는 건지 틀리지만 않다면 네,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진로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던 학생이라면은 네. 그쪽에 관심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사랑 진로랑은 겹쳐지는 부분들이 조금 많겠네요. 네. 네. 또 질문 주시겠습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저 아시죠? 저희들 바로 이제 마칠 거라서. 바로 맞춰주세요. 네. 질문 더 주시고요.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라고 합니다.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1학년 때 한국사 점수가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1학년 성적이니까. 네, 대답해 주셔요. 네. 그러면은 학교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국영수 과만 보는 게 아니라 국영수 4과라고 되어져 있고 1학년 통합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사 점수가 완전히 반영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떨어지지 않게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특정 과목에서 점수가 완전 엉망이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거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면 꾸준히 공부해 놓으세요. 한국사는 나중에 수능 최저에서도 3등급 이하 맞으면 안 되는 과목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놓을 거 정리하십시오. 3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나 혹은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사는 절대요. 내신에서는 잘 맞으면 좋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입사관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왜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질문하셨죠. 한국사 3, 4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니까는 그 입사관께서 얘기하신 게 한 3, 4등급은 받아야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게 고려 뒤에 조선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겠냐 요즘에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자, 한국사는 중요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사를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일산학교에서는 고3 때 3학년 1학기에 개설을 해서 시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중2 친구인데요. 미리 사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미리 공부를 해놓은 게 좋을까요? 중학교 1, 2, 3학년 사회 공부가 통합사회에 그대로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현재 공부를 꾸준히 정리 잘 해보세요. 저는 중학생들한테 사회 공부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빠공시대 들으라고 합니다. 빠공시대. 빠공시대 맞아. 들어보면 거기에서 되게 그 람보 선생님도 정말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내가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사회 공부할 때 부담 조금 더 덜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담 갖지 말고 암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는 인과관계 상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사회는 분명히 통합사회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예습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공부에 치중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고요. 네.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네요. 네. 네, 질문 많습니다. 네. 사회 과목.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아이가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자, 사회 과목들은 시간적 비율. 대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걱정인데 차라리 인강을 안 듣고 교과서만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할까요? 네네. 네, 현아 선생님 저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아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인강을 통해서 그다음 아까 말하듯이 교과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부분만 인강 들어도 참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시간을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인강을 계속 쭉 보는지 아니면 그거를 교과서에서 정말 자기가 아는 걸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 인강을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회 탐구 중에 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과목이라면 2한 몇, 3한 몇일 때 그 한 과목이 사탐이 돼서 한 과목을 만점 맞는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등급을 맞추기가 좋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것과 함께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함께 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 이제 그 인강이 말한 대로 그냥 공부하는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인강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한 인강인지를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세특 자료. 세특 자료는 저희들이 개인 정보라서 제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특 사례는 다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위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해를 위해서 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주면은 이해를 통하기 위해서 인강을 본다라면 그거는 적절한 방법일까요? 그 인강이 한 과목당 한 과목을 인강을 통해 들으면 약 30시간 정도가 걸려요.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은 30시간이면 한 과목을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30시간을 이용해서 한 과목을 정리한다고 하는 건 절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잘 활용해서 그 과목 한 과목을 끝낸다라는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 공부를 내신으로 중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공부를 끝내놓고 수업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춰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